언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5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이 PC방의 삼식이,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원래 마이크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이 모니터를 하는데 좀 다르네요, 음질이.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 듣는 목소리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보지는 않았네요, 맞죠? 맞아요. 우리 지금 한 그렇죠. 6일 됐나요? 맞습니다. 녹음한지 월요일에 했으니까. 네, 뭐 6일, 네. 한 5일, 4, 5일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그동안 뭐 별일 없으셨어요? 저한테 별일이 있어서 그건 이따가 제가 오늘의 고구마에서 얘기해드릴게요. 네. 이제 일주일 내내 비가 와갖고 좀 맞아요. 비가 정말 많이 왔죠. 맞아요. 네. 빨래도 못 하고. 네. 빨래도 못하고 계속 우울하죠. 그러면 네, 우울했죠. 한나 씨는 집 앞에 토르가 떨어졌다는 소리가. 네.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뭐 그 수류탄 터지는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거예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깨봤더니 제가 깨서 창밖을 보는 순간에 저희 앞 건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번개가. 그래서 또 큰 소리를 듣고 고양이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토르 도착. 토르 보셨나요? 나가서 볼 걸 그랬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런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천둥 번개를 신처럼 생각을 했을지 약간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날 새벽에는 엄청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계속 번쩍 네, 번쩍 계속 거리거든요. 제가 동영상 찍어서 보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네. 단톡방에 보내주셨었죠. 네, 졸려 죽겠는 와중에도 참 보기 드문 광경이라.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번개가 떨어진 자리에 이제 토르 같은 남자가 거기 있어요.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갑자기 터미네이터도 생각이 나는데. 자, 이거 알몸으로, 네. 자르지 말고 그대로 살려가지고 네. 되는 걸로. 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고구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나 씨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5월 15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반 메갈은 돈이 된다? 휘둘리기만 하는 게임 업계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반 메갈이요? 네, 반 메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누가 얘기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페미니즘은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죠.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제는 그거예요. 한국 게임 회사들은 왜 페미니즘 사상 검증에 약한가라는 부제가 뽑혀 있어요. 다 읽어드리기보다는 그냥 요약을 하면 최근에 이제 한 게임 회사 이제 여성 직원이 그 여성 민우의 이제 SNS를 팔로우했다라는 이유로 유저들의 요청으로 회사 대표와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올려서 자기가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증명했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상을 검열당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비단 이런 문제 여기뿐만 아니라 N모사에서 성우 교체 사건이 또 있었고요. 그렇죠. 또 일러스트를 그리시던 분들이 또 교체되는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 얘기는 많이 붙이지 않았는데 제가 그쪽 업계에 있어서 그냥 들은 얘기로는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또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통계를 이제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성 전체 75%, 그다음에 여성 전체의 65%가 모바일 게임을 이용을 한다고 해요.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나 네. 이제 뭐 그런 게임 전체 이용 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남성들이 요구하는 거에 이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30-40대의 구매력 때문에 그렇다고 30-40대 남성의 게임 내 구매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라는 거는 현금을 쓰냐 얼마나 그쵸, 쓰냐 이제, 그 차이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제 모바일 게임들을 보면은 부분 유료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앱 결제를 통해서 안에서의 아이템을 사게 하거나 이제 가차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전체 유저 중에서 30-40대 남성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쓴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이제 하는 게임이 몇 개 있는데 옛날에 유저 간담회 할 때 생각해 보면 40대 뭐 어디 중소기업 뭐 사장 있었고 50대 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쓰는 돈이 뭐 100단위가 아니에요. 1000단위 막. 1000단위. 네, 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제 주변에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400만 원까지 쓰는 사람도 봤고 4, 음.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남성의 구매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실제적 통계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근데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시장 논리로서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여성이 또 지워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구를 하는 게요, 사실 마녀 사냥에 가까운 게 유저들이 이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게임을 만든 사람들 네. 이름을 보면 여성 이름 있잖아요. 네. 그 여성 이름들을 다 해서 SNS에서 또 찾고 그 사람들을 이제 사상 검증을 유저들이 한 다음에 그거를 대표한테 요구를 대표나 하는 그 회사한테 요구를 해요. 네. 더 문제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회사가 대응을 이제 여성이나 그 당사자를 자르거나 문책을 하거나 이런 식의 저기가 이루어지면요, 게임 순위가 또 올라간대요. 아, 그렇게 하면 게임 순위가 네. 올라간다고요? 게임 순위가 아니, 지금 제가 제대로 듣고 있는 게 맞죠? 게임 순위가 올라간다고요? 네, 갓 게임 개념이 제대로 박힌 게임 개발자나 더 뭐 팔아주자 이런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예전에 네. 예전에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미없는 게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니까 아, 우리 이거 재미없어도 팔아주자.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모바일 게임을 하지 않아서 이 시장이 지금 엄청 정말 크구나라는 말을 여러분들 말을 듣고서 알게 됐고, 저도 안 해요. 근데 저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결국 시장에서 사용하는 특정 사용자의 점유율이 크니까 네. 그 사람들의 그 집단의 선호를 바탕으로 네. 결국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언피시한 상황인 거네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확폭이 커요. 150위권에 있던 게임이 갑자기 10위권 안으로 들고 그 정도로 올라가는 네, 와. 뭐, 정말 네. 와. 네, 40위권에 있다가 할 뭐 말이 20위로 올라가거나 뭐 그런 게임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한 회사들이 게임 이용률이나 이런 순위가 확 올라가고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정말 그러면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PC해진다라는 거 개념 자체가 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두둔을 해요. 뭐 댓글을 보든 뭐 이제 저희 업계 사람들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땅 파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인력 돌리고 서버 돌리고 이런 비용이 다 어디서 나온 유저들한테 나오는데 유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저게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인권 감수성 같은 게 좀 낮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우리 업계가. 네. 뭐 야근을 시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든지 워라벨 안 맞추는 건 되게 유명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지워서 결국에 얻을 건 뭔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어떻게 대안이 안 떠오르네요. 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지금 한나 씨께서 일하고 계신 업종이나 아니 네네. 그 분야에서 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살짝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순위가 올라가고 그럼 어떤 사람은 마녀 사냥을 당하고 네. 뭐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은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그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차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차별을 받은 사람을 옹호하는 소비자들이요. 네. 전혀 논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업계 특성상 이제 컨텐츠의 회전이 엄청나게 빨라요. 네. 뭐 게임이든 어느 쪽이든 IT 쪽은 원래 이렇게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유저들한테 집중을 하고 그런 인권이 껴들 여지가 없는 거죠. 속도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움직이는 쪽이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네요. 되게. 재밌다고 표현했다고 해서 꼭 언피시한 거를 덮으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국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속에 누군가는 차별을 받고 피해를 봐야 한다는 상황이 그렇죠.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만드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걸러내고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너무 무섭네요,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발단은 그거였어요. 옛날에 그 클로저스라는 게임의 이제 성우가 여성 성우가 그 이제 메갈리안에서 판매하는 그 티셔츠 있잖아요. Girls can do anything. 하고 Girls do not need a prince. 예, 그걸 거예요. 그 티셔츠를 입고 SNS에 인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게임사와 유통사였던 넥슨의 그 요구를 하면서 하차 요구를 하면서 넥슨이 그걸 받아들인. 또 하차를 했어요 또. 네, 그때 바로 잘렸어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저번에 KBS 방송에 나가서 네.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네네. 아직 안 올라온 에피소드인데 네네. 이제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네. 다루셨거든요. 넥슨이 제일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3N이라 그러거든요. 네. 넥슨, 넷마블, NC 이렇게 3N인데 가장 큰 회사에서 그렇게 전례를 만들어 버리니 그 밑에 회사들은, 그러니까 거기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당연히 수순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해요. 네. 그때 제가 거기 나가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소비자의 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돈을 벌려면. 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네. 이 악순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회사 측이 아닌가 결국에 하는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렇죠. 회사 자꾸 측이고 그런 요구를 한두 번 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네네. 점점점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요구를 점점 더 하는 것 같고 네.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나니 네. 아예 그냥 회사 측에서 단체로 그런 종류의 컴플레인을 받지 않는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그런 협의를 사주들끼리 모여서 하거나 아니면 그런 협의체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논의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냥 민원 처리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동료를 잃는 거거든요. 저는 당사자잖아요. 직면한 그쵸. 문제거든요. 맞아요. 저는 갑자기 옆에서 개발하던 여성 개발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삼식이 형이 했던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해보자면, 아니 일단 첫 번째는 네. 한나님이 얘기했던 거에 조금 이어서 사주들끼리, 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인들끼리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점은 제가 보기엔 사주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없어요. 맞아요. 결국 무엇이 기업을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개인 것 같아요. 소비자와 거기에 몸담고 있는 그 여성의 동료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성 동료가 됐든 누구든 네. 구성원들이겠죠. 그리고 근데 그 회사 내부의 구성원들, 업계죠. 업계 구성원들이죠. 업계 구성원들. 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구성원들도 구성원들이긴 하지만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이 나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로 우리 아까 삼식이 형이 얘기했던 걸로 가게 되면 과연 그런 기업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결국 기업은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조금 지어가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아무리 다른 뭐 개념을 사용해서 얘기를 해도 좀 부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정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식으로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제 의견을. 그렇죠. 결국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덧붙이자면 이런 식으로 부당한 이유로 사유로 해고를 한 거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해고나 혹은 이제 견책 사유가 되는 거죠. 네네네.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그런 법적인 제도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기업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을 받아주고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좀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도 좀 뭐 법적인 규제가 있긴 있겠죠. 지금 아주 없지는 않겠죠. 분명히. 그런데 뭐 이제 소비자법 이런 거에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으로도 조금 더 해결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안 좋은 선례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속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 업계는 아닌데요. 이게 저희 같은 이제 이쪽 다른 업계까지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뭔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또 개선이 되고 이러면 언젠가 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고구마는 삼식님께서 또 가져오셨는데요. 네,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되게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네네. 게이 친구들인데 네. 이제 다 같이 카톡방도 있고요. 이제 그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서 제가 페미니즘에 관한 주제를 몇 번 던져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네. 같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네. 나름대로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눈치였어요. 네. 그러다가 어제 술자리였는데 거기 나온 친구 한두 명이 그동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불편했다. 네.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뭔가 담아놨던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페미니즘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게 싫은 건 아닌데 그냥 굳이 우리가 왜 너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어야 되냐. 마치 네가 가르치는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는 그거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1화부터 얘기한 것처럼 네. 게이랑 페미니즘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렇지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또다시 얘네하고 해야 되는 네. 것인가. 그리고 당연히 그 친구들은 제 방송을 듣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좀 전의를 좀 상실을 했고요. 걔네가 페미니즘에 무관심하고 나아가서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수많은 게이들이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언어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냥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대놓고 확인한 것 같은 느낌. 전에 꼴페미단 게스트로 나갔을 때도 패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왜 게이들인 페미니즘을 싫어하나요? 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때도 그때는 제가 일단 변호를 했어요. 당장 소수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다. 당장 내가 게이로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네. 이 상황이 너무나 지금 총체적으로 난국이어서 그렇죠. 항상 지워지고 네, 이걸 내가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하는 그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건 뭐건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건 과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네. 막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연하게 저와 가장 친한 친구들은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고 뭐 지지를 보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주변에서 그냥 그래 그런 걸 누군가 해줘야지라는 그런 말 한마디만 해도 참 좋은데 그렇죠. 저도 처음 방송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 주변에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네. 그거가 친구를 끊거나 인연을 끊을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거든요. 다른 친구는 페미니즘이 정치처럼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제 그 자리에. 취사 선택의 문제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정치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논하는 것이라면 네. 페미니즘은 누군가의 인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죠. 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그래서 이거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냐 안 하냐의 문제와 그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아니야 걔네 인권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그거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를 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암담했고 제가 지금까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방송을 열심히 하고 마이크를 붙잡고 떠들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무색하게 느껴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계속 하려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무기력감과 계속 싸워나가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되게 착잡한 밤이었습니다. 술자리였지만 왜 저희가 첫 화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네. 이것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 간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가 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그리고 그 차별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정치학에서 내리는 정치의 정의를 보면
정치의 정의는 권위의 권위적인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나눠줄 수 있는 정당한 힘을 가지고 나눠준다는 거죠. 근거? 네. 뭐 이런 거.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물자로부터 발생해요. 물질적인 것. 그래서 결국엔 그 물질을 누가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정치예요. 배분의 문제. 네, 배분의 문제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뭐 물론 배분을 이제 주로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아무래도. 물론 꼭 국가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경제 주체들이 하고 경제 있죠. 주체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봤을 때 나는 누군가로부터 물질만 그냥 배분을 받으면 돼요. 아 개인은요? 단순히 얘기했을 때 개인은 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가 소수자인 정체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자신이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페미니즘도 생각 중에 하나인데 내가 꼭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더 배분받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결국 생존과 직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그쵸. 하는 걸 수도 있죠. 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은 거기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삼식이형 친구분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다만 자신이 소수자이면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글쎄요 참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얘기만 들어보면. 네, 인식은 하고 당연히 하고 있겠죠. 다만 그 소수자성이라는 정체성이 자신의 존재나 아니면 사회 내부에서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수자고 물론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여성도 사회적 소수자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수자성들이 결국 분리되어서 파편으로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네. 결국에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뭐 제가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 친구들에게.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걔네랑 더 이상 뭐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고 싶지도 않고 네. 앞으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네. 이제 좀 그 친구들이 내가 하는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씩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말 꺼내기가 좀 더 어려워질 네. 거고요. 그래도 힘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힘내야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방송들이 뭐 의미가 없거나 좀 이렇게 공허한 애침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또 그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저를 응원해 주는 친구들도 네, 많이 네. 있거든요. 네, 분명히 그 방송을 있어요. 들으면서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또 들어주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힘을 내야죠. 네, 네. 그럼요. 네. 네. 그 지금님 고구마도 들어봐야죠. 저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저는 게이 친구들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술자리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제 술을 마셨는데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도 제자들은 웬만하면 제가 게이인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커밍아웃을 해서. 네네. 근데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분들은 왜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나섰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똑같은 게이들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은 헤테로인 거고 아예 헤테로 남성인가요? 헤테로 남성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꺼낸다 싶으면 이게 우리랑 정말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성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제 제가 뭐 물론 법을 어기거나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뭐 여성분들이 이제까지 그런 사건에 직면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거나 그러니까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이럴 수 있던 기회가 굉장히 적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지 반대의 입장에서 갑자기 경찰에서 수사도 엄청 열심히 해주고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래도 그렇게 뭔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건 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니네 왜 광장으로 나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으네요. 그렇죠.
왜 이런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단순히 공감 능력의 문제인 것인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네, 그분들은 그렇죠. 갑자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닌데 절대 아닌데 네. 세상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뭔가 일어나려면은 그동안 어떤 에너지가 쌓여와야 이제 네. 그게 그쵸.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박사과정생들도 있고 석사과정생들도 있어서 그분들은 정말 공부를 하면서 자기 전공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얘기를 넘겨버렸습니다. 네. 저랑 비슷한 일이 있으셨네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뭔가 면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토론을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옹호해주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하냐면 네. 물론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건 맞지만 그럼 네. 결국 그 토론의 바운더리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닌지 좀 구분을 할 덜 필요는 힘들고 있다고. 덜 맞아요. 상처받으려고. 네. 물론 그 토론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죠. 값진 일이에요. 네. 다만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정말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맨날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바운더리 안으로 알게 모르게 한두 명씩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두 분이 다 실생활에서 이렇게 좀 힘든 일을 또 겪으셨네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 또 하필 녹음 전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만 네. 또 이어가야겠죠. 네, 힘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구마 얘기하면서 좀 처진감이 있긴 한데 네, 저희 네. 너무 하소연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가 되게 산더미처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삼식이 형이 얼마 전에 전시회를 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제 갔다 왔거든요. 네. 네, 제가 아는 분이 사진 찍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아, 그래요? 이쪽 게이 분이세요. 네. 근데 닉네임이 양고기. 양고기. 네,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저 양고기 분이신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이분이 청계 세운상가 건물에 새로 지은 건물이요? 리모델링, 그죠, 외벽 리모델링. 리모델링, 외벽 좀 리모델링 하고 안쪽은 건물이죠. 거의 옛날 건물.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는 새로 지었다는 음. 표현이 좀 웃기긴 하네요. 네, 거기에 한 공간을 빌리셔서 네. 거기서 글래스 클로짓이라는 전시를 하세요. 네. 네.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기간은 그렇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일주일 정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남았어요. 네네. 그러게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저도 며칠 전에 알아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간단히 제목의 의미를 소개해드리면 네. 글래스 클로짓이라는 것은 유리 벽장이죠. 네. 우리가 커밍아웃을 얘기할 때 그게 원래 coming out of the closet 해가지고 벽장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벽장에 있는 거는 이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숨기고 남들과 그런 부분에서 교류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는 스스로의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을 클로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벽장이 유리로 돼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 안이 다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남들이 보기엔 쟤 되게 뭐 게이 같다, 뭐 레즈비언 같다, 약간 이런 음.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리벽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나는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이미 다 아는 이 글래스 클로짓이 그런 의미인데 네. 이제 그 전시 공간이 사방이 유리로 돼 있어요. 또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가분이. 네. 직접 도슨트 듣고 오신 건가요? 도슨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쵸? 네, 작가 직접 설명을 들었어요. 네. 거기 계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 있고요. 제가 자세한 거는 정보는 인스타 계정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팟빵 공지에도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시가 어떤 거냐면요. 전시회 설명을 제가 간단히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학창 시절 남학생들의 우상, 롤모델 등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영화나 만화 속의 캐릭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었다. 미디어 속의 남성들은 더욱 힘세고 거칠고 뭔가를 당장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고 사회는 그들을 앞세워 자기들처럼 되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라고 끝없이 강요하고 있다.
어린이 티를 벗게 되면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놀거리는 점차 분리되었고 어릴 적 내가 가지고 놀던 바비 인형들과 종이 인형들이 언제부턴가 친구들에게 말해선 안 될 놀림거리가 되어 있었다. 내가 즐겨하던, 즉 그들이 여자아이들 놀이라 구분지은 블링블링한 스티커들과 장난감 등을 가지고 미디어에서 강조하는 남성성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표현해보고자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작가분이 직접 쓰신 전시 소개 글입니다. 네. 가보면 전시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근데 크게 3가지 전시물이 있었는데 네.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요. 네. 제 기억나는 거를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피규어들 있죠. 네. 한 15cm, 20cm 정도 되는 피규어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남자 주인공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2 피규어 혹은 3 피규어가 섹스하는 듯한 체위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남성 피규어를. 네, 남성 피규어를 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피규어들 중에 어떤 것들은 막 강해 보이려고 아까 그래서 설명하신 것처럼 강해 보이려고 되게 네. 막 인상을 팍 쓰고 있는 네. 그런 표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마치 이제 성행위를 할 때 엄청 절정에 오른 표정 이런 건 되게 오버랩되면서 교묘하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굉장히 남성성의 극한에 있다고 생각하는 네. 그 히어로 피규어들이 네. 히어로들이요. 네, 게이를 극혐하고 막 정말 싫어하고 게이와는 정반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피규어들이 그렇게 게이 섹스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그 남성성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전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만화로 된 성경책에다가 성경이 영어로 바이블이잖아요. 네. B-I-B-L-E. 네. 근데 그거를 B-I-B-L-E를 가지고 Bromance is boys love라고 약간 사행시를 끼워 맞추듯이 이렇게 하나 지으셔가지고 굉장히 신박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책 만화책 안에다가 여자가 아닌 남자 주인공만을 내세운 영화들, 그러니까 퀴어 영화가 아니라 네. 그냥 뭐 많잖아요. 남남 주인공인 영화들. 네, 그런 거 많죠. 네. 그런 것들 포스터들을 한 장씩 다 붙여놓으셨어요. 네. 그 안에다가. 그 전시물의 의도는 그 남녀가 주인공인 영화에서는 네. 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개연성 없이 사랑에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결말에. 네. 네. 그게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럴 거면 남자 내세운 것도 남자 둘이 사랑하게 만들어라. 약간 그런 약간 투정 어린 마음이죠. 네, 일종의 항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네. 그 작가분 말씀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느끼신 게 여자를 내세운 영화가 정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여성 단일 캐릭터 영화는 있어도 여성 듀오가 나오는 영화는 진짜 많지 않은데요. 네, 전면에 내세운 영화는 그렇죠. 정말 찾기 힘들죠. 뭐 최근에서의 뭐 아가씨라든지 캐롤이라든지 네. 그런 레즈비언 영화, 레즈비언이 아닌 또 다른 영화들은 아예 뭐 정말 그냥 소녀들 간의 우정, 그렇죠. 요 정도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대다수고 네. 절대 다수의 영화는 남자들 내세운 영화. 떠오르는 게 없네. 네. 대부분 사실 그 우리나라 영화든 헐리우드 영화든 약간 조력자 정도로만 나오거나 남성 주인공이 약간 각성의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분노의 소재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던 게 백델 테스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네요. 백델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어떤 미국의 만화가가 자기의 만화에서 여자 주인공 둘이서 나누는 대사를 통해서 제시한 영화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인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2명 이상의 여성이 등장해야 하고 그 2명이 서로 대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대화는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까 3가지 기준인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단순한 기준이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이 기준을 많은 영화에 대입을 해보면 통과하는 영화들이 정말 극히 드물다는데 그래서 이 기준은 뭐냐면 여성이 영화에서 단순히 구색을 맞추거나 보조적인 역할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주 기초적인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네, 기준을. 맞아요. 네. 이 테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글 보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미디어에서 남성성을 숭배하고 있고 또한 그 남성성이 얼마나 한편으로 무너지기 쉬운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작은 전시관 안에서 아주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있더라고요. 전시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맨박스나든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아직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수익 광고는 아니고 네, 수익 광고가 아니죠. 네, 제가 보고 온 전시가 너무 좋아서 네. 작가분의 동의를 얻고 네. 홍보를 해도 좋겠냐 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네. 좋은 전시회인 것 같으니까 많이 가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갈 것 같은데 마주칠 수도 있겠네요. 오시는 분들하고. 언제 간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입이 너무 길었는데요. 네. 자, 저희가 각오하고 왔습니다. 사실 네. 이번에. 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가부장제와 그 가부장제 중에서도 전통 가족 제도에 대해서 네.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네. 우리. 결혼 제도가 포함이 되는 그 가족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전제를 약간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부장제를 단순히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세다라는 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남성이 갖는 그 힘이랄까요? 여성보다 우위하다는 그런 힘을 나타내는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부장제 내부에서 그러한 힘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 제도인 것이고, 네. 네. 그래서 그 가족 제도 내부에 이제 여성 차별의 사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게 오늘 에피소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덧붙여서 네. 지금님께서 하신 그 내용에 네, 저희 소수자들이 또 그 가부장제 가족제도 안에서도 할 얘기가 또 많잖아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또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얘기가 너무 길어서요. 저희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이거는 2번에 나눠서 네.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부와 2부 나눠서 네, 1부에는 여성 차별 사례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2부에는 남자와 혹은 게이로서 우리가 힘든 이 안에서 겪는 문제라든지 차별이라기보다는 힘든 점 네.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네. 결국엔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전통가족 제도를 타파하고 가야 네. 하는가 네, 이런 것들까지 한번 네. 논의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타파를 하거나 혹은 이 불합리함을 인지하거나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부장제가 무엇인가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가부장제를 이제 한자로 그대로 풀면 이제 아버지가 집에서 그냥 제일 높은 사람인 제도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가정 내 남성 최연장자가 집을 이끌어가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관습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지금 제도가 됐잖아요. 그게 네. 이제 가족 제도로 이어진 거고요. 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호주제라든지 폐지된 호주제 그런 게 이제 법률적으로 받았던 거고요. 지금 사실 이제 세대주라든지 이런 그런 흔적들이 좀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런 데서 보면은. 근데 이제 이 가부장제가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이제 위상과 그 이제 그 가부장이 갖는 권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집안에서의 우위, 사회에서의 우위 같은 게요. 남성에게 있고 여성들을 억압하는 사상이 돼 버렸죠. 그렇죠. 네. 반대급부로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맨박스처럼 남성이 다양성을 표출할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네. 네. 그런 억압적인 또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부장제 얘기하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수천 년 된 얘기라는 거는 좀 이제 학계의 다수설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들어와서 이것들이 이제 흔들리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이 우위에 설 필요가 없고 수렵사회도 아니고 네. 어떤 중공업 시대도 아니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생활 양식이 많이 네,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타파되어야 할 어떤 그런 제도로서 지금 여겨지고 있는 네. 뿌리 뽑혀야 할 그런 제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 제도죠.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가부장제 하면서 솔직히 이제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네. 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가부장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특정한 형태, 집안에서 아빠가 가장으로서 네. 지니고 있는 어떤 위상이라든지 네. 아버지는 이렇게 권위가 있어야 한다든지 뭐 어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든지 막 요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거 네. 그런 것들이 비교적 최근에 네. 잡힌 어떤 개념이라는 그런 이론이 하나 있죠. 네, 그게 이제 근대화 넘어서 이제 산업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가족 개념이 재정립이 되면서 가부장제가 또 한 번 재정립이 되죠. 노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근대화로 넘어오는 이제 노동의 어떤 그런 많은 담론들이 있잖아요. 네. 주로 사용했던 이제 애덤 스미스라든지 이제 막스 베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노동은 자연물을 가공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을 생산해내는 행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는 어떤 서양의 사상관이 많이 결합이 된 형태죠. 네. 근데 여성은 자궁을 자연으로부터 받은 거고 여성의 후손을 생산하는 활동은 노동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이론들이 전부. 네.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인간이 자연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잉여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려운 것보다는 그냥 노동활동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여성의 출산활동, 육아활동, 가사활동은 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여겨서 그것이 이제 약간 어떤 사회 형태 그대로 자리 잡고 결혼 형태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막 가사노동이 네.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치다 이렇게 막 따지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죠. 네. 그 월급이 어마어마했죠. 네. 실제 정확하게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지만 꽤 큰 돈이었습니다. 네. 네. 거의 그 임금 노동자에 준할 만큼의 어떤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노동이 아니다. 노동이 네. 아니고 가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죠. 네. 네. 자, 근데 이러한 배경들이요. 그 서양에서는 그렇게 정립이 됐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6, 70년대 이제 우리도 급격한 산업화를 겪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런 그런 사상들을 수입을 하면서 약간 편향적으로 선택적으로 좀 갖고 온 개념이 있어요. 네. 쉽게 말하자면 그 노동의 가치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노동의 가치는 그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손과 머리인데 그거를 남성의 전유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어떤 노동의 어떤 신성한 가치를 수호하는 개념이 됐고요. 여성은 가정을 지켜서 그런 남성을 보필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상이죠. 핵가족을 우리나라 전통상과 합쳐서 갖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제도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제도가 아니라 사상이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현모양처라는 그런 우리가 것들이 지금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여성상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정립을 했죠. 네. 의도적으로 그런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을 어떤 신화화하고 이러는 일도 일어났는데 그 한 가지 예가 신사임당 선생님이시죠. 그쵸. 지금 우리 5만 원권에 그려져 있는 율곡이 선생의 어머니죠. 네, 율곡이 선생의 어머니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이것도 프레임이네요. 네, 도대체 그 사람이 아들이 누군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또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프레임이 됐네요. 아, 또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행적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이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율곡이 선생의 어머니셨다. 아, 그러네요. 그분 초충도를 그리신 신사임당 선생님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데. 저도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됐네요. 네.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약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그 자본이 발달하는 과정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과 여기서 얘기하는 여성의 노동의 가치 폄하와는 직접적으로는 이론이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르크스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관계인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논리를 빌려와서 결국 남성과 여성이 착취하는 구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의 착취하는 구조를 또한 그런 마르크스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나요? 조금 다른데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네. 마르크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노동과 생산의 구분을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것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자본론 2편에서 그 주석을 달아서 네.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렵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둘이 그 노동과 네. 생산을 받던 그 자연과 인간을 나누는 그 기준 있잖아요. 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서 네. 그 이제 그 소문자 맨에서 대문자 맨이 되는 그 네. 이제 남성이 그 과정 그 의미들은 그대로 차용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마르크스가 의미 있는 것은 단순히 사회주의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가져왔던 전제들을 다 가져와서 새로운 분석을 해냈다는 게 그게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지 않고서 갑자기 마르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여성 노동의 폄하와 이어지는지에 대한 네. 그 사이에 설명이 좀 없어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마르크스와 네. 여성 노동의 가치가 정말 무슨 상관인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마르크스는 어쨌든 여성의 노동 가치 폄하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넓은 의미로서의 네. 생산은 여성이 후손을 생산하고 육아하는 그것까지 전부 포함을 시키는데요. 네. 이 자본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애덤 스미스의 좁은 의미의 노동을 그렇죠. 갖고 온다라는 네네네.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부연이 좀 부족했네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그 논의로 가보게 되면 네. 여성의 노동의 가치가 폄하가 되게 되면서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남성이 즉 여성을 뭐 심하게 얘기하면 착취하는 구조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1960년대와 70년대를 연결을 해보게 되면 네. 결국 여기서 남성의 이미지는 무엇이고 여성의 이미지는 무엇인가가 딱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네, 것이고 이게 그렇죠.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심사임당에 대한 심사임당 뭐라고 불러야 되나 신사임당 우리 선생님에 대한 이제 이미지에 대한 논의로도 넘어갈 수 있는 네, 거고. 그런 거죠. 네. 이제 이론적으로 저희가 길게 논의를 해봤으니까요.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가족 제도 내 여성 차별 사례를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먼저 결혼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여기서 결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간의 지정성별 남녀 간의 결혼만 한정이 되니까 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 결혼을 할 때 가장 불공평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저희가 가져온 예시는 예단인데요. 예단. 네. 예단. 예단이 뭐냐면요. 결혼을 할 때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게 준비하는 어떤 선물 같은 건데요. 요즘에는 돈으로도 많이 하고 네. 아니면은 아니면 이제 시댁 식구들한테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뭐 옷을 사준다든지 뭐 몇 가지 선물을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거는 신부가 신랑 측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랑 측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있는 건지, 왜 이런 이런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건지 네. 좀 불공평한 문제가 좀 있죠. 예단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네. 저희 가족들 외삼촌을 들고 싶은 건 저희 외삼촌이 결혼을 할 때 그 우리 외숙모 댁에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한복을 하나씩 하시라고 개인 인당 100만 원씩 보내주고 시계도 뭐 선물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외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던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역시 저쪽 집은 잘 사니까 뭐라도 준다 막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시고 네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뭐 당시에 솔직히 집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쨌든 신부집에서 오는 예단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점 그게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외삼촌은 다 외삼촌 얘기네요. 저희 작은 외삼촌은
결혼을 하실 때 저희 집에서 예단을 해오시지 말라고 외숙모 측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네. 그런데 외숙모 댁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안 하냐고 하면서 아쉽다는 걸리는 게 느낌으로 있었다는 거죠. 얘기하시면서 네. 그래도 뭔가를 하셨대요. 이불을 하셨다고 했나? 어. 그러니까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한다는 거는 스스로 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렇죠. 얘기. 혹시라도 아내 갔을 네. 때 다른 책 잡힐까봐. 맞아요. 그거 예단 대충 해서 나중에 시집살이 할 때 책 잡히는 경우도 많다. 맞아요. 그런 경우 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너무 웃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누나가 2명이 있는데요. 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네. 그 큰 누나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아버지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안 밉보이려고 저쪽에 그러니까 좀 덜 저기해 보이려고 홀리지 않으려고.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네. 좀 뭐 대출을 받아서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무리를 해서라도 주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셨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네. 거의 집값에 비례하게 혼수와 예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예단 얘기를 했다면 네. 또 반대로 사회적으로 좀 남성이 집을 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쵸. 생각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예단과 혼수를 거의 집값만큼 하는 네. 신부 측에서 집값만큼 하는 그런 예시도 좀 심심찮게 보이는 네.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물론 여성 차별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지정성별 남성분들께서는 아니 그래서 우린 집을 해야 된다고 네, 네. 뭐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에 집을 해야 된다는 좀 그런 네. 압박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전세라도 해야 분들은. 된다는. 네. 전세라도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남성한테 지어진 프레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혼 업체들 있잖아요. 왜 네. 뭐 결혼 성사 업체라 그러나요? 네. 그런 업체들이 네. 이제 올리는 통계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 게 남성이 결혼이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는 전세라도 얻을 수 있을 때 보통 결혼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남성한테도 지어지는 게 더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네. 예를 들어 혼수를 한 5천만 원어치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전세 5천인 집을 구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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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과연 네. 둘이 똑같이 해온 거냐 생각을 그쵸. 해봤을 때 혼수가 뭐예요? 뭐 냉장고니 뭐 가전제품이니 가제도구라고 하죠. 네, 온갖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네. 사는 순간 중고가 돼요. 그렇죠. 반도 못 받아요. 그렇죠. 산 걸 다시 팔려면. 네. 그렇지만 집은 부동산이니까 집값이 올라가거나 네. 집값이 반값이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뭐가 있지 않는 한. 이거는 절대 같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러네요. 금액적으로만 같은 거지 맞아요. 결국 그 물건들의 이후 가치를 봤을 때 그렇죠. 무조건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혼수들은 당연하죠. 그게 이제 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부의 정도를 측정을 할 때 주로 집과 차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사실 집을 샀다는 게 정말 더 큰 의미를 갖는지 네. 아니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가죽 소파와 냉장고를 샀다는 게 좀 더 큰 의미를 갖는지 이건 네. 좀 우리 삼식이 형이 이야기한 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맞아요. 사회적 위치를 판단하는 도구들이니까요. 맞아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네. 이제 경제권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결혼을 할 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짜리 전세를 한다고 할 때 네. 정말 남자가 오롯이 5천만 원을 다 이제 집에 투자를 한 경우와 네. 네. 여자가 2,500을 하고 남자가 2,500을 했을 때 네.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평등해지느냐는 거기에 조금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집을 같이 했느냐 아니면 하나가 해왔느냐 있죠. 네네. 그러니까 꼭 집보다도 이제 그만큼 비용을 얼마나 반반씩 잘 지불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 생활의 평등함이 결정이 된다.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부 생활이 그렇게 자본 종속적인. 근데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하물며 그냥 연애를 해도 네. 연애를 해도 그러네요. 네가 더 썼네. 내가 더 썼네 하면서 둘 중에 누가 조금 더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덜 쓴 쪽은 괜히 좀 눈치가 보이고 맞아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미안하죠. 네. 5만 원짜리 밥을 먹더라도 네. 내가 2만 원을 내고 상대방이 3만 원을 냈다면 네. 괜히 조금 미안하고 맞아요. 그렇죠.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눈치. 그런데 그쵸. 하물며 억소리가 나는 그런 집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는 그쵸. 그만큼의 부채감이 또 생기겠죠. 네, 내가 누구의 목소리가 더 커지느냐는 어쩜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저 자본에 종속돼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로맨틱하고 막 그런 신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이 맞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엔 경제권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 동등하지는 않잖아요. 네, 뭐 이것에 맞아요. 대해서 물론 그렇죠.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러면 결국 동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사실 경제권 말고는 딱히 다른 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직장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일단 고정적인 성 역할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남성이 직장을 갖고 여성은 이제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이 어쨌든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 그것에 대한 충돌을 경제권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좀 그런 동등한 위치를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경제권 문제는 차후에 이제 육아 쪽으로 넘어가면은 네. 여성이 지금 직장을 많이 그만두잖아요. 육아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약간 모성을 중시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갖고 네. 그렇게 되면서도 역전이 되는 맞아요. 사례도 많을 것 같아요. 애 낳기 전에는 똑같이 정말 네. 똑같이 돈을 벌다가 네, 아이를 낳으면서 네, 여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네. 네, 경제권이 약해지면서 네, 상대적으로 남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네.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네. 요즘 뭐 여성의 재취업이라든지 그 맞아요. 경력 단절 네. 여성의 이제 재취업 이런 것들도 네, 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뭐 평등한 수준이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요원한 네. 형태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논의가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럼 여성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물론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라는 타이틀만 가지게 되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가정주부이면서 동시에 직장인 네. 이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가정주부로서 라벨링이 되어지는 거랑 그러니까 정의되어지는 거랑 네, 아빠로 정의되어지는 거랑 어쨌든 의미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가정주부는 아까 우리 한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모성이라는 측면이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결국 가정주부로서 겪는 고충이 좀 직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대체 살림은 누가 할 건지, 네, 육아는 누가 해야 할 것인지. 물론 가정주부만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건 살림을 몰빵해야지. 육아는 그럼 주부만 해야지. 좀 이런 인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도 직장 다니고 있고 네. 뭐 동등한 관계인데 네. 그리고 집안일 나도 하는데 그러면 집안일은 뭐 생산적이지 않은 건가? 라는 인식도 여기에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죠? 프레임을 그렇게 씌워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일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죠. 네. 그 70년대나 뭐 그때쯤 보면은 한창 경공업, 중공업 발전을 할 때 네. 여성들을 결혼 전에 가정의 생산 도구로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또 네. 그런 걸로 살았죠. 뭐 네. 남성 동생이라든지 오빠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공을 위한 약간 네네. 그다음에 그 여성 자체로도 그냥 자기가 결혼 전에 자금을 모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생애 주기 안으로 끼워 넣으면서 그 네. 여성들을 아주 싼값에 노동자로 채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동자로 사용했었는데 네네. 되게 웃긴 거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면 갑자기 가정주부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노동 생산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로 만들고 맞아요. 더 웃긴 거는 이제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그런 가사 노동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편의 기구들이 발명이 됐잖아요. 뭐 네. 세탁기라든지 뭐 청소기라든지. 근데 이런 거를 단순히 그 품은 생각을 안 하고요. 걸리는 시간만 이제 적용을 해갖고 빨래가 더 쉬워졌다 그래. 뭐 옛날에는 뭐 내과 가서 빨래라든가 뭐 수도과에서 빨래를 해서 뭐 손빨래를 해서 뭐 몇 시간씩 걸렸는데 지금은 한두 시간이면 끝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그 남는 시간에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근데 이미 가정주부들은 이미 생산활동에 뛰어들 수 없게 프레임을 짜놨어요. 근데
이제 그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 때문에 주부들이 여가 시간이 늘어서 자꾸 일탈 행동을 한다라는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헌신적인 어머니상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는 집안에서 조신하게 뭘 해야 되는데 여가 시간이라는 건 주어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여가 시간에 춤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줌마들끼리 개를 한다든가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어디 여자가 막 이런 느낌의 얘기를 이미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네. 요새 들어서 점점 가족제도 내에서의 그런 고정된 성 역할이 좀 변화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얘기를 들으시다가 뭐 일부 남성들도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라고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늘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남성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여성의 이미지가 1960년,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게 됐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가정주부로서의 정체성도 또 이중적으로 부과됐다는 측면이 네.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결국 그 가정주부로서의 그 고충이 이제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것처럼 뭐 살림도 여성의 몫이고 육아도 여성의 몫이고, 그러면서 집안일은 뭐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뭐 네. 다 하면서도 동시에 일도 해야지, 약간 이런 역할을 70년대 여성분들에게 이제 지어왔던 거죠. 그렇죠. 그 맞아요. 여가 시간에 이제 그런 부업이라도 하라라는 그렇죠. 식의 이제 그런 논조를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네. 대체적으로는 여가 시간에 딴짓을 해라는 소리만 해요. 그 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 여가 시간에 집안일 안 하고 딴 거라.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은 무조건 집안일, 육아 여기에만 한정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갖다 씌운 거죠. 그래서 어떤 막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네가 뭐가 힘드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그렇죠.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다 해주는데 네.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고, 네. 그랬더니 부인이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뒀대요. 그래서 네.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네. 네가 벗어놓은 양말이 세탁기에 알아서 들어가서 세제 뒤집어 쓰고 튀어나와서 다시 건조대 올라가서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절로 접어져서 들어가고, 네가 먹은 밥그릇도 식기세척기 혼자 들어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계가 발달했다고 해서 결코 그 가사가 그렇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참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사고가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여성이 일을 해야지만 지금 이제 가게가 유지가 되는 지금에 와서 여전히 작용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네. 맞벌이가 거의 필수인 이 그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소개했던 6, 70년대 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가서 벌어오는 돈으로 그 가게의 생계 유지가 가능했어요. 뭐 그 시대 네. 때는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면 경제권을 어머니한테 드려서 어머니가 이제 억척스럽게 꾸려 나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그런 약간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있었죠. 그죠. 씌웠죠. 맞아요. 그게 또 가능한 시대였고, 그랬는데 그 이제 IMF라는 그런 한국 사회 중대한 일을 겪으면서 남성만이 경제 활동을 해서는 집안 유지가 안 되는 거, 혹은 그 남성마저도 경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와버렸기 때문에 여성이 뛰어들어야 됐고, 그다음에 여성의 이제 사회 진출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프레임을 아직도 못 버리고 여성한테 일을 하는 여성한테도 가정주부라는 타이틀을 씌워버리니까 이제 부조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대망의 마지막 주제죠. 네. 정말 여기서 또 할 말이 또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가족제도 내에서 여성이 시댁에서 겪는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작은어머니께서 사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와 연락을 이제 안 한 지 대략 이제 한 8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작은어머니. 네.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어느 날 막 가슴을 이렇게 막 부여잡고 막 주무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디 편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가슴이 아파서 그렇다기보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가보시라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그랬던 통증이, 그죠? 협심증 때문에 통증이 나타난 거였는데,
그 수술을 이제 얼마 뒤에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 스텐트를 집어넣는. 네. 그랬는데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할머니한테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바로 그 헌신적인 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갔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도 휴가 내서 그랬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사실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학교에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바로 가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섭섭했다고 화를 내신 거예요. 저희 작은 어머니한테. 그래서 저희 작은 어머니가 그거를 듣고서 이제까지 어쨌든 그런 가족 프레임워크 내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어쨌든 다 해온 것 같은데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섭섭하셨겠죠. 네. 아니 그래. 뭐 당신께서 뭐 그러신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네. 가족들의 반응이 또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는 사실 작은 어머니의 생각을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안에서 또 특히 작은 며느리라는 네. 입장에서 네. 역할을 어쨌든 해오기는 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섭섭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또 동시에 저희 고모가 이제 시누이죠. 저희 네. 작은 어머니한테 치면 고모는 원래 팔을 안으로 굽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제3자 입장에 물론 가족이라 제3자라고 보긴 어렵지만 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물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요새는 명절이나 이런 데 있을 때마다 혼자 가서 뭐 하시는데 네. 저희 어머니도 물론 힘드시긴 하겠지만 저희 작은 어머니가 어쨌든 받았을 상처라던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갈등 측면에서 보면 네. 여성이 이제 시댁의 종속이 되는 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 더 위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 그게 네. 당연한 세대였고 네. 열일 제쳐놓고 며느리가 돼갖고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 대부분 그럴까요? 대부분 많이 그렇죠. 네, 뭐 사실 저희 집도 그런 거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고. 네, 그렇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랄까요? 여성한테 또 그런 것들을 쥐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짊어지게 한 거죠, 여성한테. 정말 무서운 거는 이 며느리가 갖는 프레임. 네. 네. 며느리가 내가 며느리가 됐으니 나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스스로 그 프레임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렇죠. 네. 남들이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해도 스스로 이제 본인도 이게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섣불리 그 프레임에서 자유롭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네. 그 죄책감을 만들어내서 그렇죠. 네. 내가 이걸 안 하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자기의 권리를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프레임 안에 살면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죠.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뭐 그런 입장이라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쨌든 가족이라는 일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그 상황에선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환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좀 감내하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까지 계속 쭉 이어져 왔던 관습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다만 우리 삼시경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성이 정말 자유로운가? 그래서 시댁에서 겪는 갈등을 정말 어떻게는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감내하는 게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또 일화가 있는데 일화라기보다는 저희 엄마가 네. 평소에 늘 말씀하시는 건데 네. 시댁에서 며느리와 딸에 대해 이중잣대를 대하는 그러니까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자기 딸도 누군가의 며느리인데 그렇죠. 되게 드라마 단골 소재죠. 네. 너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네. 네. 가장 단적인 예로 이제 명절 당일에 차례를 지내고 나면 신우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며느리는 당연히 또 그 신우를 위해서 밥을 차려야 되고 맞아요. 음식을 내가야 되고 그런데 이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자기의 친정에 가고 싶을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왜 꼭 이렇게 오는 신우만 있고 내가 신우를 가지는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셨군요.
참 웃기죠. 막 그쵸. 당연히 뭐 차별 받는 사람들만 네. 네. 못 가는 며느리들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아마 오는 신호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아무튼 근데 요새는 또 그것도 많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명절에 어떤 뭐 설에는 처가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시댁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추석에는 시댁에 가고 그 다음에 처가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평하게 이제 좀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네, 지금까지 결혼 얘기,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네. 생활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네.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재산 문제가 있는 것 아, 같아요. 제사. 네. 제사. 재산 말고 제사요. 네. 제사 문제. 그러니까 그 요새 시체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남의 제사를 여자가 맞아. 다 지내줘야 되냐. 맞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사를 잘 그러니까 안 지내거나 혹은 지내도 이제 할아버지 동안 전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제사 때 참여 거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래요. 저희 네. 집은 음식만 하고 네, 음식을 열심히 하신 저희 큰엄마와 엄마는 네. 주방에만 계세요. 아이고야. 그냥 절은 남자들만 촥 네. 모여서 하고 저희 집도 차례 지낼 때 보면은요. 그때는 남자들이 먼저 절을 하고 여자들은 다 되게 웃긴 게 남자들 절할 때 여자들 뒤돌아 있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저희 그렇게 하던데. 너무 이상해.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건 또 뭐야? 그러니까 거기가 좀 협소하기는 한데 어쨌든 할머니들이 그 여자 구성원들한테 막 다 그 얘기를 해요. 뒤돌아라고 절할 때. 그러고서 다시 이제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절을 또 하시죠. 저희 집이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네. 여성분들도 술 따르고 음. 네. 그렇게 좋다 그런 그 거. 절도 그러게요. 같이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하시고 저희 어머니하고 고모도 하고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어쨌든 제사는 모르겠는데 차례 때도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이게 또 저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네. 음식하는 거는 저희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와 그죠? 네. 음식을 남자가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예,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몇 네. 군데는 뭐 종가 이런 데서는 뭐 남성도 요새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유교에서 나왔던 제도고 어쩌고 하는 걸 떠나서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사와 저기는 조상을 공경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어떤 기리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 막 종교로서의 그런 그러니까 유교가 종교잖아요. 일종의 종교로서 조상을 모시는 느낌보다는 추모하고 기억하고 추억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구에 있는 독립 출판물인데 네네. 제목이 그럼 애는 누가 봐요라는 책인데요. 되게 제목이 아주 강렬하죠. 네, 강렬하네요. 네, 지으신 분은 젬마라는 필명을 쓰신 것 같아요. 네네.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분이 한 30대 초반이신 것 같아요. 네.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결혼하시기 전에 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눠서 책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동안 여성으로서 겪은 차별 사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인데 되게 챕터마다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공감하실 만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안에 혹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나요? 네, 소개해드리고 싶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제사에 관해서 한 구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제사가 싫었다. 우선은 추모의 방식이 산 사람을 생고생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 전을 붙이지 않고 향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고인을 기리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 기일의 묘지에 가서 꽃 한 송이 바치고 오는 서양 사람들은 모두 천하의 후레자식인 걸까? 예, 마지막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산 사람은 죽은 자를 기리는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권리가 있다. 네, 이 부분이 좋은 되게 말이네요. 진짜 인상적인 구절이네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의 가장 마지막 문단이 이분이 자기 딸한테 보내는 네. 한마디인데 네. 내 딸아, 내가 죽거든 제사는 절대 지내지 마라. 사랑하는 가족과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또는 여행을 하며 잠깐 엄마를 생각해 주렴. 왜 이렇게 울컥하지? 네. 예쁜 꽃을 한 송이 사와도 좋겠다. 너처럼 해사한 꽃을 사서 엄마 생각을 하며 웃어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니 부디 내가 죽은 날을 기리지 말고 나와 행복했던 날을 기억해 주렴. 이렇게 네, 진짜 어머니가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네. 요즘에 이런 사례들이 좀 있다고는 들었어요. 뭐 자기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거나 하여튼 나의 길이 돌아오면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라. 먹고 싶은 거 뭐 치킨을 시키든 저희 피자를 어머니도 시키든. 지금 그러시거든요. 네. 아니면 너희들끼리 그냥 뭐 그냥 모여서 밥이나 한번 먹어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문화가. 네. 아무래도 제사 음식이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네.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뭐 산적이라든지 뭐 통으로 된 맞아요. 그 닭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만들지 않고 사도 참 그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야기가 살짝 핀트가 살짝 딴 길로 샜는데요. 네. 어쨌든 요점은 네. 이제 이렇게 제사라는 것이 너무나 일부 여성들을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와서 거의 노예처럼 일을 하는 네. 네. 그 여성들을 갈아서 만든 갈아 만든 제사 같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것도 결국엔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네. 또래에서 누가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지내려고 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서사들이 재생산되고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데 참 네네. 많은 저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조금 제가 이제까지 정리를 맡아왔던 사람으로서 네, 정리를 좀 정리맨 해보자면요. 이재용 씨. 네. 저희는 오늘 가족제도 내에서의 그런 여성 차별 사례를 다뤄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로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예단이나 혼수를 하는 문제나 아니면 남성이 집을 해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과연 경제권으로 경제를 통해서 동등하고자 하는 남녀관계가 동등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여성에게 이제 지워진 가정주부로서의 의미와 또 직장인으로서의 의미의 그런 이중성, 정체성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네. 그리고 그것에 더 이어서 이제 시댁에서 겪는 갈등들, 예를 들어 고부 갈등도 있고, 네. 뭐 며느리와 시누이에 대한 처우 문제, 네네. 차이점 문제, 그리고 제사 문제까지 이렇게 길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이게 몇 분이 나올까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일부가 일부가 굉장히 길게 1시간 녹음. 반 정도 나올 것 네.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저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나요.